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고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 짙었습니다.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된 모습입니다. 이후에 11월을 넘어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떻게 이 긴축의 시대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 고민이실 텐데 오늘도 저희와 장전의 작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약세 흐름 보였다고요? 네, 전일 미국 3대 지수는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와 그다음에 FOMC 결과를 앞두고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24%, 그다음에 나스닥은 0.89%, 그다음에 S&P도 0.4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11월 FOMC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시장은 조용히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1월 무역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향후에 연준의 스탠스에 시장에는 좀 더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졌고요. 최근에 연준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로는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다소 퇴색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9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특히 이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이 6개, 그다음에 하락이 5개 이제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고요.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기술주 등의 섹터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버, 화이자, 소파이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S&P 500 기업 중에서 전일 21개가 52주 신고가를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 지속이 이어졌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7개의 기업은 52주 최저가를 기록할 만큼 일단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의 등락을 보면 애플이 1.75% 하락을 했고요. MS는 1.71%, 아마존이 5.52%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도 4.27%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메타가 FCC, 그러니까 미국 통신위원회죠.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틱톡의 사용 금지를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19%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34%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0.1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 지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인력 이탈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얘기로는 30% 아이폰의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30%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해당 공장을 갖고 있는 폭스콘의 경우에 지금 정저우 공장 내에서 직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폭스콘 얘기와는 다르게 아이폰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9월달 미국 구인 이직 보고서의 채용 공고수가 1,072만 건으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985만 건, 그다음에 전월 1,028만 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실업자 1명당 채용 공고 건수도 전원의 1.7건에서 1.9건으로 채용 건수가 더 훨씬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내에서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모이는 와중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이제 ISM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50.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치로는 200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 5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아직까지는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10월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도 50.4포인트로 예비치 49.9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채권금리는 FOMC 회의가 시작되면서 일단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월 회의에서 과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여부에 시장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좀 더 시장의 관심사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10월물 국채 금리는 2.3bp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단기 금리의 상승세는 지금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5.2bp가 상승을 하면서 4.553%를 기록을 했고요. 3개월물 금리도 4.156%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3개월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에 6개월 후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던 예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WTI 같은 경우는 88.25달러로 전일 대비 1.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란이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이제 소요 사태로 인해서 그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우디나 이라크와 같은 다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사우디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통화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감으로 111.55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세한 글로벌 시황 대표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전 세계 자본시장이 지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무리가 된 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이슈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긴축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창 다루었다가 이야기가 또 나와서 저희가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뿌리 난 건 다른 나라도 있지만 유럽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 집단적 대응책을 좀 논의 중이다라고 좀 강한 어조를 어필을 했는데 관련돼서 과거에도 미국과 유럽이 이러한 무역 전쟁으로 좀 으르렁거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슈 자세히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EU 그 무역 장관들과 그다음에 미국 무역 대표가 만남을 유럽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U 무역 장관들이 그 IRA 법안에 대한 이제 생산지 차별 금지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의 자동차 회사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북미 지역들과 동일한 그 세제 혜택을 이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지금 만약 그런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자국 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지만 유럽 내에서는 좀 더 강하게 그런 게 이제 미국 쪽에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IRA 법안 관련돼서 지금 전기차 생산 관련돼서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한국,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제외를 하는 거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좀 확산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세계 지역의 국가들이 아마 이게 같이 연합을 해서 아마 미국하고 뭐 대화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마크롱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EU의 유럽산 우선 구매법이라는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IRA 법안이 상당히 부당한 보호주의 정책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기업인 GE가 프랑스에서 풍력 발전을 건립을 할 때 자기네들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이런 친환경 정책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차별적인 그런 대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보호주의를 관련된 법안이나 아니면 제도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런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덧붙여 이제 프랑스, 독일 간의 정상회동에서 미국의 IRA 법안에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방침을 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상당히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IRA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에 동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독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주요 수출국으로 미국 내에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에서 제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에 80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약 1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미국에 강경한 그런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지만 EU 내에서는 이제 프랑스와 같이 이제 BEA, 그러니까 유럽산 우선 구매법에 대한 반응은 아직은 좀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EU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도 현재 미국과의 IRA 관련된 TF 구성을 통해서 현안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타 독일 재무부 장관도 미국 내에 기업들이 유럽 내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이렇게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IRA 법안을 원한 대로 일단은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경제 치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미국 중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을 수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중간 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 법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중간 선거로 인해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새로운 의회는 내년 초에 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아마 수정이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간에 지금 IRA로 상당히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양측 간의 협상을 위한 계속 노력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간 IAEA 관련된 그 TF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첫 회의가 진행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양국 간의 그 IRA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기구를 통해서 양국 간, 양안 간, 그러니까 미국과 EU 간의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내년에 미국 의회가 개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IRA 관련된 법안 수정을 통해서 아마 양국 간에 타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IRA 법안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도 관련된 피해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IRA 법안과 관련돼서 유럽에서 나온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힘든 건 이러한 법안 때문에 힘든 건 유럽만이 아닐 텐데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작전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늘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긴축 완화 기대감과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실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계속 기업들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제 호실적 발표되는 기업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비교적 강한 상승세가 보였다라는 게 전혀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외에 뭐 폴란드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뭐 지금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은 향후 한 2년쯤 후에 지금 수주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 특히 뭐 사우디 왕세자가 다시 방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저께 뭐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옴시티 관련주도 조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는 아마 추가적으로 상단을 높일 가능성은 아직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한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최근에 중화권 쪽에서 이탈한 자금이 국내 대표 기업으로 유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가 한 10월 달에만 외국인 자금이 한 15조 이상이 지금 유출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한 3조 원 정도가 국내로 유입된 걸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기업들의 그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상당히 이제 낙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 달러가 강세가 완화가 될 경우에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 발표될 11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 주가의 방향성이 내일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웰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 좀 더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고요.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중간 선거를 두고 아마 강한 메시지는 없을 거다라고 시장 반응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뭐 박스권 상단 부분, 그러니까 뭐 지수는 2,370포인트대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가 그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아마 조금은 조정의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래 보유한다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의 보유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향후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이나 종목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저께 이제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서는 일단 조정 받을 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은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FOMC 회의 좀 기다리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시장을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에 좀 대형주가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코스피에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해외 증시를 보자고 하면 특별하게 이제 금융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큰 이제 변수인 FOMC가 좀 임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FOMC 관련돼서 결과는 거의 나왔다. 그러니까
아닐까. 결국 이제 파월의 입을 좀 주목하는 것뿐이지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FOMC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외 증시 자체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중에 지금 4일을 좀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9월 22일 이후에 좀 처음 종가가 2,300선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어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대형주가 좀 이끌어가는 장세가 계속 시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대형주 장세에 좀 시작을 알린 것이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제대로 상태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실적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반응이 나왔죠. 뭐 당장 이제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확대하겠다, 뭐 치킨 게임을 하겠다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빠르게 좀 녹아났던 부분들 결국은 이제 향후의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좀 주가가 반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뒤이어서 이제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좀 반응을 하면서 대형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삼성 SDI에 좀 이어서 두 종목이 상당히 대장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지금 거의 2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상당히 좀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좀 있었습니다만 뭐 원전이라든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런 좀 해외발 어떤 긍정적인 뉴스에 또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 수급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0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에 조금 매도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1월 달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기 전자라든지 화학 업종동의 매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매수의 좀 흐름은 좋다라고 좀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중에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국내 증시 리뷰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FP님과 함께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원전 관련주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주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금액의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사실 뉴스가 좀 계속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대부분의 섹터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원전 섹터도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좀 뉴스 플로우가 사실은 조금 혼돈되게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원전 관련돼서는 프로젝트가 2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약간 혼동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어제 지금 폴란드 정부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LOI라고 해서 이제 입찰 의향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양해각서, 뭐 사업 의향서 이런 부분에서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서명을 한 것은 이제 민간 발전 쪽에서 이제 서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팟이라든지 그다음 폴란드 전력공사,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서 원전을 짓는 지금 이제 사업 의향서를 좀 서명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후속 보도로 해서 한국이 거의 100% 지금 수주를 가져갈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헷갈렸던 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수주전이 좀 아마 떠올릴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좀 진행을 하는 원전 6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진행하는 것과 민간이 진행하는 게 분명히 좀 구별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단독 수주를 했던 부분들 지금 6기 건설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은 있습니다만 시공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청을 줄 것이 제가 볼 때는 눈에부터 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를 가져오냐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민간에 수주한 것과 또 별개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것에도 분명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하청으로서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가 서명한 거 지금 이제 원전 지금 2기에서 4기를 짓는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40조 원까지 지금 이제 사업의 어떤 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 현장 부지를 좀 조사를 하고요. 2026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지금 이제 원전을 가동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뭐 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반응을 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금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첫 물꼬를 잘 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폴란드에 의해서 뭐 체코까지도 뭐 여러 가지 좀 수주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지수와 같이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좀 바닥을 다지는 부분들 상승의 어떤 좀 트리거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정부에 계속 아이덴티티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또 이번 주에 들어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프로젝트라고 하니까요. 관련돼서 종목들이 많이 오른 가운데 앞서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종목별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봐도 괜찮은지 앞으로도 계속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보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크게 움직였던 네.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서 또 갑자기 LNF랑 어떤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2차 전지까지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모멘텀이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원전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제 8월 말쯤에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9월 초로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권리락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뒤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딜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좀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 금액대가 한 19,000원대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때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서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좀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블록데이 관련돼서 지금 나왔던 금액보다 분명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좀 매수의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가 볼 때 중소형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진이라고 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 우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차트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측기 관련돼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계속 올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관련돼서도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원전 수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MR 관련돼서도 프로젝트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중소형 중에서 이제 우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돼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FP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 세워볼 텐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중요한 발표들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 지금 계속 관망세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이번 주 가장 메인 이벤트가 좀 FOMC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 자체에 대한 어떤 결과는 이미 좀 나왔다. 7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파월의 발언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파월의 발언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또 분명히 시장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당연히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증시는 일시적인 좀 공방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FOMC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FOMC, 미국 고용지표, CPI 뭐 사실은 매번 있는 일정이긴 합니다만 이번 달의 일정이 좀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외부 변수지만 이런 좀 이벤트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흐름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12월 이후에 지금 최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추세가 바뀐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정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가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결국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수익 차이가 좀 크게 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 내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집중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 보면서 업종 내 어떤 차별화를 좀 계속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장전을 세워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2330선 회복에 성공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 증시가 연준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보름 만에 7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40포인트 상승하면서 23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의 상승은 어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2차 전지 및 소재 기업의 호실적을 주축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이어진 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연준의 긴축 기조와는 달리 최근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장중 지수 상승과 외인의 매수세 유입에 따라서 원화도 강세로 전환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엇갈린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가운데에서 폴란드 수주 잔고가 매출에 반영되는 4분기부터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폴란드 수주 잔고 매출 본격 반영 등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 또한 지난 10월 출고된 초도 물량 10대가 올해 안에 폴란드로 인도되면 4분기 매출에도 반영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측에서도 4분기에는 방산 실적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된다 밝혔습니다. 방산 3사들의 해외 수주와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요. 내년부터 해외 수출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폴란드 실적 반영을 시작으로 실적은 증액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스페코, 휴니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테마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과 시장의 흐름까지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분석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경기 방어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식품주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현재 FOMC가 한창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최종 확정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연준은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죠.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제 우리는 몇 번의 결과 발표로 인해서 예방주사를 철저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발표 후에 이어지는 증시 흐름에 잘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실적주,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항상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주가 흔들림이 없는 종목이 있죠. 그게 바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 종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종류에는 제약, 통신, 게임, 식음료, 유틸리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가 되는 개념인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경기 민감주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해운, 조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건설, 화학 등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식품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식품주는 불경기에도 주가를 잘 방어해내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통합니다. 실제로 연초 대비 코스피는 23.52% 하락을 했었는데 음식료 업종은 6% 하락, 굉장히 방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 급등이라는 악재도 있었지만 최근 음식료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각종 비용 상승 부담에도 효율적 비용 집행 및 주요 품목군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대체로 작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도 상반기까지 국제 곡물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인데요. 주력 원재료 가격이 연초에 급등한 이후에 안정화되는 양상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원화 약세, 달러 강세는 기업들의 원재료 매입 가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속 지연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 실적 방어가 가능한 기업의 중심에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약 8,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1,887억 원으로 무려 27.4% 늘었고 미국 또한 15.2% 늘어간 9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농식품은 라면이 수출에 견인을 하고 있고요. 수산식품은 김이 이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식품의 수요가 있던 아시아권 외에도 OTT 등에 나오는 K푸드에 관심이 굉장히 커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즉석밥, 떡볶이, 막걸리 이런 것들이 인기가 커지는 점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식품주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농심입니다. 국내 최대 라면 생산 업체 농심은 라면, 스낵, 음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매출액이 2조 6,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7% 상승을 했습니다. 농심이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이 무려 55.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 업체와 격차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농심은 국내 라면 시장에 굳건한 입지를 지키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라면을 만든다라는 목표로 해외 마케팅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라면은 2분기와 마찬가지로 작년 3분기 라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성장이 주요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2년도 9월 라면 가격 인상에 따라서 가수요 관련 매출액 증가 또한 예상되어집니다. 올해 라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낵 부문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가격 인상 효과 반영이 되면서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했고 기존 예상했던 연간 매출액이 700억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밝혀졌고 5월 가격 인상으로 미국 영업이익률도 2%대에서 방어를 했고요. 하반기에 개선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라면과 스낵 등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면서 마진율이 2분기 대비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내년 1분기까지는 마진율의 압박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미국 공장 가동률이 향후 올라가면서 실적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둔화 국면에서 라면 성장 및 MS 확대를 증명하는 것이 주가 퍼포먼스를 좌우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며 농심의 상승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 투고점을 두드린 지점까지 상승 추세는 현재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엔파 상승으로 이제 상승 5파 여력이 충분히 이어진다. 단기적 투고점도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심 같은 종목은 단타급보다는 단기 스윙급으로 들어가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1-20%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좀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 시점에서 한 31만 2천 원인 단기적 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 32만 원 부근 매물대 형성으로 저항받을 수 있겠습니다. 32만 원 부근 수익 실현이 가능해 보이고요. 5% 수익권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가는 30만 원 초반,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8만 9천 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농심 자세하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전일 일단 국내 지수가 선물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300선을 이탈하지 않고서 303.90에 마감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를 어떻게 이룰지는 환율의 하락, 선물 지수의 300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미 증시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대형주의 상승, 2차 전지, 폐배터리, 전쟁으로 인한 곡물 사료주, 원전, 방산, 거기에 이제 가장 핫한 네옴시티까지 매일매일 이슈와 기사로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지 기대도 되고요. 전일 미증시가 FOMC를 앞두고 상승을 하다가 견고한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하락한 점이 우리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가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이 굉장히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겠는데 그나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상승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입하셨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원전과 곡물주 같은 경우는 장 시작 후에 급등하면서 주가를 쭉 올리는 척 하다가 수급이 들어오면 윗꼬리를 달고 다 털어내거나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현상도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며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큰 손실도 얼마든지 따라온다. 하기 때문에 빠른 대처로 인해서 짧은 익절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상한가 잡을 수 있는 투자자는 그 회사의 가치와 오랜 기간 평가를 한 후에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종목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FOMC 회의 결과도 앞두고 있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큰 시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에 대한 부분 유입으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는 강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다만 좀 FOMC 회의에 따른 미국 시장 방향성, 그다음에 중간 선거 이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간 선거와 관련돼서 중간 집계사항이 확정된 집계가 아니라 우리가 선거 이전에 여론조사처럼 미국에서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현 상황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공화당과 반대되는 민주당의 핵심 정책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긍정적일 수 있는 정책 그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업체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 지금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그 중간 선거에 대한 좀 변동성이 가능한 점, 그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중간 선거 이후에 이와 같은 종목들, 지금 민주당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 이 업종 같은 경우 내의 종목들이 좀 확정이 된, 선거가 확정이 되고 변동성이 커지면 그때 매수해야 될 거는 3분기 실적이 훼손되지 않았고 4분기 실적까지 연결해서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쪽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오늘의 관심주는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퍼스트솔라가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좀 법안 영향이 미국의 주식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좀 증설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밝혔고 지금 모듈의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 증설을 되려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 점을 우리나라 주식과 연결해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이 상회하는 실적이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니 이 3분기, 4분기 이내에 만약에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주가가 전고점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접근 방법은 중간 선거 이후 적극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가격 접근은 47,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시장에 관련된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나타나는 수급 흐름은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2차 전지 쪽의 강세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왜 이런 수급이 나타나냐 하면은 지금은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감이 실적으로 나타났고 이 실적만이 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증산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불안한 점, 여기에 대해서 확산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최고의 감산 시점보다는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실망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현재는 시총 상위주들의 수급이 유리해요. 그 점이 사실이고 이런 수급이 증한 펀드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 구조를 보더라도 코스피 200 쪽에 집행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고 해외 시장의 그 자금 리밸런싱을 봐도 우리나라 비중을 늘릴 때 시총 상위주들의 위주로 늘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수가 버텨주기만 한다면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캡은 지금 한정적이고 중소형주, 개별주 쪽으로 자금이 확산될 수 있는 점도 지금 구간부터는 시각을 열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빠져있는 종목들, 업황이라든지 그 부진의 요인으로 빠져있는 종목들이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좋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종목들도 추려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연결해서 종목 같은 경우는 SK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C는 화학 그리고 동박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동박 관련 사업은 2차 전지와 관련된 핵심 소재인데요. 내년 3분기부터 말레이시아 공장이 추가 가동되게 됩니다. 그러면 연 5만 톤 정도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적 반영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동박 업체들이 거의 비슷하게 내년에 실적들이 이제 좋아지는 단계예요. 이게 왜냐하면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 완료되고 시운전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이 나타나면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이 되는 단계 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77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조 9,280억 원 수준인데 예상 영업이익에서 동박 사업 부분을 발라내보고 화학 같은 경우를 할인을 대입을 하더라도 현재 시총 안에서 시총이 한 3조 5천억 원 정도 극단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환산해보면 한 15% 정도의 주가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싼 구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10만 2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SKC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한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장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